제가 저 정권이 주사부 정권 몰락하는 거 보고 죽기 전에는 저의 정당 정치에 대해서 회고로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지금 보람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가까이 자유민주학회 회장을 한 1년 했는데, 아마 제가 애국당에 안 왔으면, 우리 공화당에 안 왔으면 그분들과 이런저런 세미나를 했을 겁니다. 사회자를 보면서. 근데 저는 제가 작년 2월달에 동강대학을 끝내고 저희 안양에 올 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학문을 난 가르치면 31년 가르치는데 학문으로 강단에서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 저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는 굉장히 엉뚱한 생각인데, 신학교로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싶다.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교. 신학 문제죠.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학문 외에 적극적으로 더 참여를 해야 되겠다. 현실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를 신학교에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많은 신학교가 어디에 붙은지 제가 알 게 뭡니까? 결국은 그런 데는 못 가고, 결국 이제 이쪽에까지 왔는데, 아마 제가 계속 자한당 국회의원들 같이 있었으면은 아마 끝이 없는 세미나를 했을 겁니다. 끝이 없는 세미나. 저는 세미나라든가 학문으로 대한민국을 구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왜 비극이냐? 우리나라 역사학회 완전히 작용화됐습니다. 역사학회. 저기 100주년을 한 것도 나라도 없는데, 저기 100주년 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다 해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그 탑이 저게 만들어지려는 게 바로 저거예요. 그 다음에 법조계 알죠? 김일성 장학생들, 60년대 말에 김영규 간첩 출신인 김영규의 소리 없는 전쟁의 그 책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유혈 사태는 북한이 개입이 안 된 데가 없다고 그 사람이 장언하고 저하고 대전 병원에서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모든 유혈 사태는 좋지 않은 사건 사고에는 북한이 개입됐다고 자기 자신이 장담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내려온 간첩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수도권 일대 고시원 알죠? 거기에 와리를 틀고 빌딩을 짓고 고시원을 와리를 틀고 스카이 데모하지 말고 법대생들 장학생활을 해가지고 키워서 사법부를 장악해라. 그래서 10명 중에 1명만 사법고시 해도 대한민국 자경화의 성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지가 이미 30년, 4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사법부 알죠? 지금 사법부 보셨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이러다 또 30분 빠지니까 오늘 6.25 아마 잘못하면 못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6.25 전쟁을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도 6.25 한미관계를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학생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한국전쟁은 forgotten war, 잊어버린 전쟁이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은 잊어버린 전쟁이다. 미국인들은 그렇게 각인되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한국전쟁, 6.25 전쟁은 무승부 전쟁이죠. 그런데 베트남 전쟁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진전쟁이에요. 그것을 미국인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한국전쟁은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잊혀지지도 않고 지금 이 전쟁은 70년 동안에 어떻게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북한 간에 총질만 하고 있지 않지 이 남한 내에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사상전쟁, 세계전쟁,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남북한의 분단의 문제에 있었던 것이고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그 실체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분단 국가는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적이 없습니다. 예멘도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해가지고 북예멘, 남예멘 해가지고 결국은 내란으로 들어가고 총질해가지고 총질하고 죽고 죽이고 해가지고 결국은 무력으로 해가지고 한쪽이 강한 세력이
약한 세력을 억압을 한 게 그거 아닙니까? 모든 분단국가는 통일을 하게 되면은 강한 세력이 약한 세력을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위기에 왔느냐? 어떤 농객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애국당이, 우리 공화당이 박정희, 이승만 정강정책 사상을 개성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꾸 집회에서 뭐 박근혜 하니까 박근혜 정신만 자꾸 하느냐,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팟캐스트에 초대를 안 받았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두 분? 이승만, 박정희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철저하게 학습하는 것을 저는 우리 당도 살리고 우리 나라도 살린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 6.25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70년 동안의 좌익들이 이 나라를 끌어뭉기기 위해서 결국은 주사파 정권까지 등장을 시켰는데 그 70여 년 동안의 좌익 세력들이 수적 열세에서 하나씩 진지를 구축하고 거짓말과 사기 탄핵이라든가 광우병이라든가 별의 별짓 시체를 동원하고 별의 별짓을 동원해가지고 오늘날의 좌익의 촛불 쿠데타지 혁명지 촛불의 쿠데타를 일으킨 그 수법은 바로 6.25 전쟁 때에 그 공산 중공군과 북한 군대가 한쪽에는 총질, 한쪽에는 정전협정 통해서 이 사람들의 거짓말, 사기, 술책, 음모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어제 지난 시간에 네트 리주의 중장을 이제 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이승만 대통령 애국심에 가득 찼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 멘틀리 지휘의 중장이 12월 24일 날 워커 일조탄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후임으로 8군 사령관으로 왔다가 메가더가 4월 초에 트루먼에게서 해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조야에서는 공화당 그룹으로 중공을 손을 보지 않으면 한국 전쟁은 유엔군이 명예롭게 철수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 이래 된 거 이거 한 방 때려야 되겠다. 왜? 중공군이 개마고원으로 왔으면 유엔군은 저 만주를 폭격할 권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한이 북한에서 우리가 침략당했는데 당연히 미국은 유엔군이 도와줘야 되고 중공군은 선전포고 없이 미국과 유엔군에게 공격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침략 도발이라면 미국의 공군기, 최소한도 공군기만이라도 만주를 폭격을 할 수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메가더는 자신의 그런 불만을 트루먼에게 항의한 게 아니라 공화당의 상원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루먼은 이것은 항명이다 해서 구실을 갖게 되고 한참 한국에서 중국 공산당하고 붙어야 된다. 그러한 요구가 여러처럼 할 때 트루먼이 메가더를 모가지를 치면서 그 불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가 강을 건널 때는 지휘관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죠. 강을 건널 때. 그리고 전투 중간에 지휘관을 교체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트루먼이 1차 세계대전에 출전을 했는데 말하자면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트루먼이 고등학교 출신이고 당내에 세력도 많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 무슨 별을 단 것도 아니고 학벌도 미주리에 있는 그쪽에서 자랐고 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강원도 감자바위처럼 상당히 그 촌놈이에요. 촌놈인데 이거 이제 반공 분위기로 해가지고 이제 재수가 좋아가지고 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이제 대통령으로 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독일이 바바로스 작전으로 히틀러가 모스크바, 소련을 공격했을 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런 겁니다. 소련과 독일, 공산주의와 독일의 나치스트들은 박 터지게 싸우고 곰과 호랑이가 죽도록 싸우고 저들이 물어뜯어 죽을 때까지 싸우도록 내버려두라.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트루만은 이 당시에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나치도 싫어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하는 인물인데 다만 당과 군부라든가 이런 국민들 사이에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메가드가 계속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캔디데이트 해가 이렇게 자꾸 인기가 뜨니까 막 그런 데 대한 어떤 뭐 라이벌 의식이라든가 어떤 콤플렉스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김대중 씨가 목포상고 대학교 안 나와가지고 YS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DJ예요. 학벌 콤플렉스예요. 예? 경희대학교 명박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집착하는 게 노벨 평화상이라는 거 알죠? 그걸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해가지고 몇 킬로 해가지고 이 노벨상 위원회가 해가지고 국정을 총해가지고 약을 쓰고 김정일에게 5억을 갖다 주고 결국 평양 가가지고 5억을 미국이 여러분 김대중을 2번 살려줬을 때 북한에 5억 달러 갖다 주면서 노벨 평화상을 타라고 그 사람을 2번 살려줬습니까? 어찌 보십니까? 여기 젊은 사람 있는데 그건 아니죠. 네. 미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김대중에게 속았어요. 우리는 지금 30년 동안에 주사파에게 속았죠. 이번에 뭐는 반일 토착 외고다 뭐다 하는데 이번엔 만약에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이런 그 반일 프레임에 속으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진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이 매튜 리츠웨이가 이제 그 당시에 드리스타였는데 4월 달에 메가더에 부임을 해가지고 유엔군 사령관이 됐는데 이 리츠웨이는 이런 겁니다. 병력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다만 내한테 공군과 해군 화력만 주면은 나는 중공군을 무찌르겠다. 그렇게 하고 전선에 직접 가서 퇴각하는 패닉이 된 이 유엔군들을 후퇴를 막았습니다. 자기가 권총을 빼가지고 그래서 이 리츠웨이가 현장의 지도력으로 해가지고 이 소위 그 유엔군의 퇴각을 막고 전선을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51년도 그 유명한 1.4후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1.4후퇴 서울에서 1.4후퇴 퇴각 그 경험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저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예. 그 두 번째 1.4후퇴로 하는데 그렇지만은 평택, 지금의 평택입니다. 평택 근방에서 후퇴가 중단이 되고 다시 반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리츠웨이 8군 사령관의 지도력이 대단히 역할을 했고 이 메가더 이 합참에서는 이 리츠웨이 중장을 나중에 유엔군 사령관으로 발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전선이 연장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중공군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중공군의 총 공세는 무려 7번에 있었습니다. 7번. 50년 10월 25일에 유엔군 격퇴 청천각에서 전투가 있었고 11월 25일 날 그 장진호 전투에서 있었고 두 차례 장진호 전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38서 이남으로 친정 공사를 해가 1.4후퇴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이제 51년 2월 11일 달 원주의 그 유명한 그 집행리 전투. 이 집행리 전투가 굉장히 유명한 것인데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그 집행리 전투였습니다. 이때 이미 유엔군 말고 중공군이 화력이 떨어지면서 보급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유엔군의 공군력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유엔군하고 북한군하고 여러분 저 내려오는데 물론 그 집차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집차 같은 것이 열차, 집차 유엔군이 그 철도를 폭격하죠. 집차도 폭격하죠. 낮에는 병력을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야밤에 뭔가 떡이라든가 보급이라든가 뭘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중공군을 뭘 가지고 이동하겠습니까? 그 옛날에 이 옆에 지고 있는 게 뭡니까? 지게를 가지고 야밤에 지게를 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유엔군의 진격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중공군이 내려올 때 그 유명한 것이 그 국제시장에서 영화에 쓰던 그 흥남 철수작전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14,000명의 인명을 탈출시킨 게 메드로스 그 빅토리아인데 이건 뭐 군함이 아니고 이런 그 화물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메드로스 빅토리아 14,000명을 탈출시켰는데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은 재미난 말이 나오고 있어요. 흥남 철수 작전에서 아버지가 LSD를 탈출했다고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자기 아버지는 절대 공산당원이 아니었다. 여러분, 함흥시에서 농업개장을 하면은 완장차면은 공산당원이 아니면 그 농업개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거래는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가 있죠. 제 양반 감옥소에 갔을 때, 법원에서 갔을 때 누가 서석구 변호사님이 당신 아버지가 공산당이 아니라는데 증거 있느냐? 지금 우리가 서면으로 물어도 됩니다. 아버지가 공산당이었냐 아니었냐? 지금 그의 어머니가 저 영도다리 밑에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살고 있어요. 언론이 거기 가서 여러분 유튜브 방송 한번 가보십시오. 영도다리 밑에 엄마한테 톡톡톡톡 두드려가지고 남편이 이건 농업개장이라 그랬는데 공산당원이었냐 아니었냐? 그거 물어보면 돼요. 그죠? 언론이 왜 안 갑니까? 언론은 직무유기예요.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LSD라는 것이 수륙, 양육, 해변가에서 이렇게 상륙하는 그런 조그만 보트거든요. 그 한 10명, 20명 이상 못 타요. 그리고 파도가 뛰는 동해안에서 영안으로 멀리 못 나갑니다. 작전하기에 50분, 30분, 1시간, 30분 이상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해변가에서 LSD를 떼어가지고 노르망디 그쪽으로 상륙시킨 게 조그만 상륙전인데 함흥에서 원산 내가지고 그 동해안에 겨울에 부산이라든가 거제도로 그런 10명, 20명 하는 그 보트를 타고 함장이 그런 걸 지시할 수도 없어요, 이게. 제가 이 군사령관들한테 LSD가 이거 원한 앞바다 이거 띄울 수 있나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이거 아마 그 문재인의 운명에 보면은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좋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LSD를 타고 왔다 칩시다. 거제도로 갔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다면은 문재인의 운명에는 생큐 아메리카 우리 저 트럼프 대통령 왔지 않습니까? 생큐 아메리카 생큐 트럼프 얼마나 외쳐졌습니까? 30분 1시간 외쳐냈죠. 근데 그 책에 그런 게 한 구절도 없어요. 미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바로 그 다음 챕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영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었는데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미군이 패배한데 희열을 느낀다 하는 게 이영이가 나와 있거든. 이영의 전환시대의 논리 책에 나오는데 그걸 보고 문재인은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베트남이 공산화 되고 미군이 올라면서 패해가지고 도망가를 보고 희열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야기. 그러면서 신용복을 존경한다 그랬죠. 공산주의자. 신용복은 법정에서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공언한 사람이에요. 재판장 안에서. 그 동지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라는 부산의 161가 아닙니까? 부산중학교하고 쌍벽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가정교육이 어찌 됐길래 학교에서 사회 역사 과목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문재인의 머리에는 이렇게 방공교육이 아니고 빨갛게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물이 들어있었냐 이야기요. 이 아버지 엄마는 뭐 했느냐 이야기요. 그래서 제가 언론한테 영도다리 밑에 가서 엄마하고 인터뷰하면 모든 게 다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만큼 이 언론이 모든 것이 언론이 이 나라를 이런 망치는데 무슨 방패막이를 한다. 방패막이. 촛불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에 언론에 윤단 폭격으로 넘어진 거 알지 않습니까? 언론이 무서운 거 이게.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국제시장을 노래했던, 흥남철수작전을 노래했던 것이 그게 그 유명한 굿세어로 금수로 아닙니까? 제가 뭐 이 노래 다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구두에 목을 모아 불러놨다 찾아를 왔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여기 일사라는 것은 일사후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사후퇴. 그래서 어떤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이 흥남철수작전 국제시장이라는 보고 칼럼을 쓰면서 우리 대한민국 모두는 굿세어로 험순하다,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굿세어로 험순하다는 것은 6.25를 잊지 말고 공산주의를 잊지 말자,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자손들은, 우리의 위기는 북한의 공산주의 6.25를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런 길바닥에서, 바로 이 길바닥에 있는 것은 6.25를 잊고 공산주의를 잊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공군이 공세가 5번째는 51년도 4월 22일부터 30일 동안인데 무려 일주일간에 걸쳐서 그 유명한 충계 공세입니다. 가장 대규모로 벌어졌던 것이고, 무려 중공군의 51개 사단이 동원이 되어서 서부 전선에서 총 공격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실패를 했고, 또 6번째 5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이것은 동부 전선에서 대규모로 공격을 했으나 역시 유엔군의 포격에 의해서 물러갔고, 마지막에 이제 휴전을 앞두고 이제 53년 7월 달에 이제 국군에 대해서 금성지구에 총 공세를 펴게 되는데, 이런 거죠. 점점 중국군 공세는 서부 전선보다도 동부 전선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 서부 전선에는 유엔군이 있는데 유엔군은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가려고 그러죠. 집으로 가려고 해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부 전선에는 유엔군은 화력이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화력이 맞으면 뼈도 못 치르죠. 그런데 동부 전선은 뭔가 비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고시전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고시전. 그 영화가 동부 전선에서 이 뺏고 뺏는 그런 전투를 영화로 했던 것입니다. 미국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서서히 52년 되면서 미국에는 4년마다 소위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일단 대통령 선거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 모든 외교 정책은 리일렉션, 재선의 코드를 맞추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지금 우리 판문점에서 지금 만나가지고 이 뷰티풀 렌트리먼 이래 하다가 이제 김정을 갖고 노는데, 이방카가 아버지의 스케줄을 관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방카 쪽으로 우리 보수 우익 쪽에서 이렇게 가는 아마 커뮤니케이션 이 구멍이 지금 뚫는다고 바쁜가 봐요. 어쨌든 간에 두더지 구멍이든지 뭔가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국무성으로 구멍을 뚫든지, 아니면 백악관 밑에 터널로 해가지고 땅굴로 파가지고 이방카 쪽으로 뚫든지, 그러면 이제 대통령한테 편지 좀 전해주시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죽기 살기로 뭔가를 뚫어야 됩니다. 국무성을 뚫거나 이방카 밑에 침대 밑을 뚫거나.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 6.25 전쟁 당시에 선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거를 해야 되는데 트루만은 이미 안 된다. 메가더를 굉장히 불명예하게, 야비하게, 잔인하게, 군대가 여러분 군인들이 뭘 먹고 삽니까? 명예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비열하게 잘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트루만은 그로부터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화당이 이제 집권할 유일한 찬스인데, 무려 프랭클린 델라웨어 루즈벨트 뉴딜부터 1929년 대공황 이후부터 2차 대전 한국전쟁까지 무려 민주당이 20년 정말에 독점을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공화당에서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여기저기 물색을 했는데 무엇이로?
전쟁 영웅을 물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인물이 다글라스 맥아더와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선거 책략가들이, 공화당 선거 책략가들이 맥아더와 아이젠하워를 이렇게 저울질해가 비교를 해보니까 맥아더는 대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중성. 제가 그래서 이야기해서 아까 참 우리 조 대표님 말씀 좋게 하셨는데, 국민과 더불어. 우리 그건 국민과 더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저거 더불어 공산당인지 뭔지 하는 거는 더불어 김정은과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앞으로 표를 딱 할 때 우리 공화당은 더불어 국민과 더불어. 그 다음에 뭐 더불어 민주당은 더불어 공산당과 김정은 공산당과 이 표지만 붙이면요 내년 선거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래요. 우리는 문재인과 주사법만 공격할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너희들 빨갱이들 이거 취한 게 아니냐, 책임지라. 그래 할 수 있죠? 그거 완전 고립시킬 수 있는 겁니다. 표 하나로. 네? 왜 그렇게 고립 못 시킵니까? 그래서 아이젠하워 맥아더는 필리핀에 30년대에 맥아더의 헤드쿼터 총사령부가 있을 때 아이젠하워가 중령 시절인가 소령 시절에 맥아더의 그 참모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마 맥아더 밑에 계속 부관 참모 역할을 했으면은 이 사람이 전쟁 영웅이 못됐을 겁니다. 그래서 맥아더 밑에서 별로 큰 장수가 없어요. 이 장군이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도 커야 되지만 밑에 사람들 잘 지휘관들을 캐야 되죠. 맥아더는 자기 자신은 엄청 오성장군을 컸는데 밑에 뭐요? 밑에 참모들을 이렇게 키우질 못했어요. 많이. 물론 자기는 잘났죠. 정치 지도자든지 군 지도자들은 밑에 사람들을 좀 키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맥아더의 나이는 10살 차이입니다. 맥아더는 일방적으로 지시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능글능글한데 일단 말을 작게 합니다. 하면서 이 참모들의 마음을 일단 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친화력이 좋아요. 패튼 장군이 그 시칠리아 전투에 가가지고 병사가 겁이 나가지고 전투를 안 하니까 너 이 새끼 일로 와 해가지고 너 인마 군대가 이렇게 하면 약간 귀셔내기 때문인데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옷을 벗을 뻔했습니다. 패튼 장군이 런던에 갔는데 아이젠하워가 이걸 잘라버리려 하다가 이 전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발지 전투를 해가지고 굉장히 연합군이 어려울 때 아이젠하워는 패턴을 부릅니다. 마치 이거는 백선엽 장군이 유효가 터지면서 소령입니까? 박정희 소령을 불러가지고 당신 일로 오라 해가지고 옆에 앉아라 하는 거 아닙니까? 백선엽 장군.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패턴 장군에게 그거 가가지고 탱크 부대를 지휘라 해가지고 분단 병력을 줍니다. 패턴이 거기에서 대공을 세우면서 이 히틀러의 발치 전투를 종식시키게 됐던 것이죠. 이 사람의 아이젠하워가 부하들이 마음이 편합니다. 아이젠하워 밑에 가면은 친화력이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죠. 그 다음에 자기 이 역할 분담을 착착착 이렇게 하는 이 부하들이 많이 딴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토 총사령관하고 여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까지 했습니다. 인덕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공화당에서 아이젠하워라는 인물을 발견한 겁니다. 전쟁 영웅인데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하면은 확실하게 정권을 장악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 총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거 공약으로 이런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한국전쟁 끝내겠다. 뭐 구질구질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레닌이 권력을 잡을 때 이 모스크바라든가 이런 노동자 농민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선동했냐면은 이 레닌이 Peace and bread. I will give you peace and bread. 나는 여러분들에게 빵과 평화를 주겠다. 간단한 겁니다. 우리 구호는 뭐예요?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공산당이다. 그 딱지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구호 하나면 한 방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선거 공약은 한국전쟁 끝내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한국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의 주특기는 친화력과 조직력입니다. 지가 야전에 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초안지에서 그 유방 알죠? 유방. 유방이 한신을 꼬셔가지고 전방에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신 장군이 항우한테 항우 진영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유방을 만났습니다. 그 유방하고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 당신 내한테 왜 왔나 했어요. 유방이 한신한테. 그래서 그 용병 대령장은 덕이 있다고 왔는데 유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신한테. 당신은 도대체 용병 손적 병법이 그리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몇만 명을 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한신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50만이든지 100만이든지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유방이 한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느 정도 거느릴 수 있습니까? 이 한신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이 사람이 건달이고 깡패요. 현덕이라는 사람이 젊을 때 건달이고 완전 건달입니다. 근데 주특기는 건달들한테 술 사주는 게 주특기예요. 그래서 정부를 잡은 겁니다. 한신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다익선인데 자기한테 병력이 주면 줄수록 많다는 것인데 다다익선이죠. 네. 귀하는 왕은 내같이 100만 대군을 술수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다 그런 말입니다. 100만 대군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합니까? 100만 대군을 쥐게 사람이 더 위대합니까? 그게 지휘력이다 이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군에서 이런 박정희 대통령 알지 않습니까? 뭐 전두환 장군도 있거든요. 많은 장군들이 정계에 와가지고 성공하는 면이 많아요. 회사도 그렇고. 근데 전 교수인데 참 교수가 정계에 가서 성공할 일이 아주 희미한데 과연 내가 정당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자꾸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저희 마누라를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당신 정치인은 안 돼. 꿈깨 이러더라고. 당신 그래 고지식하고 순진해가지고 뭐 조금만 눈물 찔끔찔끔 짜는데 그 가서 뭐 얼마나 하겠느냐고 뭐 큰 생각 말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anyway 다만 이 아이젠하워가 이제 조직력과 친화력이었는데 한국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만났을 때 김정은을 갖고 놀면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이거 뭐 이 회담 뭐 빨리 안 끝납니다. 서서히 이제 130km 되는 김정은 대지를 갖고 놀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 죽을 맛이죠. 왜? 북한의 공산주의 수법에 의하면은 자유진영 사람들은 협상을 엿가락처럼 질질질 끓으면 똥구멍에 똥줄이 타서 양보를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이득을 얻는다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의 협상팀의 ABC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는 손자 병법을 읽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공산당 수법을 좀 아는가 봐요. 이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질질질질 끄니까. 그래서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선거가 당선되면은 중국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가 제 추측입니다.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왜냐? 선거 전에 이란을 폭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선거 참모가 카카 이라크 때리면은 사상자가 많이 나면 민간인들이 뭐 50명 100명 죽는다 그러니까 사상자가 많이 나면 아무리 그걸 잘 두드려 패도 여론이 나빠져서 선거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부시 보십시오. 부시가 이라크 전쟁했습니다만은 4년 해가지고 클린턴한테 뭐가 있습니까?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해가지고 그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뒤집어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리저리 질질 끌어라 이야기. 질질. 그래서 그 책략대로 하게 된 겁니다. 자, 문제는 아이젠하워든지 트럼프 행정부든지 북한의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당을 요리를 하게 될 때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 얼마나 확보되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 얼마나 침해되느냐 그거죠. 그것 때문에 이방카 여사의 터널을 뚫든지 뭔가를 침실을 뚫든지 그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이거 와가지고
아전의 대한인식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산발선으로 북진하는 것도 안 된다. 통일, 자유민주 통일,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요. 미군들이 죽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군의 목숨값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못 내놓잖아요. 그러면 남침, 북한, 남한의 공사나 그것도 안 된다 이것들.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중학교 때 이승만 박사 사회역사 수업은 거의 내가 99점 100점 받았는데 거기에 이승만 박사의 북진 통일이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이승만 박사의 북진 통일 저는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순진해서 그것도 다 순진한 건데 열렬하게 지지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때.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학회다 뭐다 가가지고 이승만 박사 뭐 한미관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승만 박사의 북진 통일은 이거는 미치광이 전쟁광이 하는 게 아니고 늙은이가 하는 또라이가 하는 짓이지 서구 꼴통이 하는 것이지 한반도는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학회에서 발표를 쫙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걸 듣고 세상의 민주화의 분위기죠. 근데 저는 그걸 듣고 좀 납득을 안 했습니다. 뭐 저렇게 지식인들이 저렇게 약하게 해가지고 과연 이 나라가 북한 공산주의 정권에게 견딜 수가 있겠느냐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이 책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이 한국 커뮤니스트 니고시에이터 터너 제독이 10개월 이상을 공산주의 판문점에서 공산주의와 협상을 하다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책을 썼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공산주의자들을 몰랐으면 이런 책을 써가지고 유엔군과 미국 행정부의 교훈으로 이런 책을 남겼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 여기 보면 서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은 힘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 이야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50년 60년대 학교 다니면서 뭘 배웠느냐 방공교육을 배울 때 공산주의자는 뭐가 약이다? 몽둥이. 이거 감선되는데 퀴즈 하나 뭐 드려 야간 하나 드려야 되겠네. 이 퀴즈 하나 치는데 몽둥이가 약이다. 이 책에 이런 걸 하시오. 공산주의자는 몽둥이가 약이다. 처음 서문은 나갑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와 협상을 할 때 몽둥이가 약인데 몽둥이를 쓰려고 위협만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요. 실제로 뭐예요? 써야 된다 이야기요. 자식이 제가 어릴 때 참 제가 가정 이야기 했으면 안 됐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적이 나쁘면 부모님이 뭘 듭니까? 몽둥이 들지요. 제가 두드려 맞았습니다. 솔직하게 많이 맞고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매가 없으니까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공산주의는 몽둥이로 협박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뭐요? 때려야 된다. 그래서 이 판문점 이런 회담에서 협상을 했는데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조기를 해가지고 서약을 하지요. 지금 여러분 9.19 남북 판문점 회담이라든가 6.19 선언 해가지고 남북 한간에 서명을 하고 평화회담 해가지고 한 것이 엄청나게 많죠. 그거 다 북한이 어겼습니까? 지켰습니까? 전부 다 어겼죠. 이 책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문서로 협정을 했는데 내일 어긴다 그래요. 이 책에 그렇게 거짓말하고 소금수를 쓰는 것이 공산주의자인데 미국이 몰랐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지독하고 이런 놈들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 손잡이 프로도 읽었다니까 좀 안심은 되긴 됩니다만은 과거에 미국이 한국의 북진 통일도 반대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반대를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남한에서 다단계를 허용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항상 화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2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관계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문제 언급하면 자칫하면 내정 간섭이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주사파 정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경제보복을 하게 된다면 아마 여기서 밤이 2008년도 광우병 사태에서 미국 조야에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미 감정 한번 건드리면 골치 아프다. 광우병 사태를 봤죠. 그래서
이번에 주사파 정권 손보는 것을 일본의 아베에게 맡긴 겁니다. 아베에게. 그러면 한국의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공산화, 다단계 공산화를 트럼프 행정부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묵인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애국 국민들의 심각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이 프랑스를 석권했지 않습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2주, 3주 만에 프랑스가 함락당했는데,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 있던 드골 장군 홀로 런던으로 망명을 했어요. 자, 영국도 어찌 됩니까?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영국 국민들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미국의 개입만 기다렸죠. 미국의 개입만 기다린 것이 처칠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하와이에 망명했던 누구? 이승만 박사님, 이승만 박사. 미국과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만 학수고대하고 그것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특히 영국의 처칠은 그들의 조국, 처칠은 2차 대전에서 자신의 조국을 뭐로 여러분들은 구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2차 대전에서 런던에 있는 처칠이 나라를 구한 것은 편지입니다. 편지.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영국 인구가 얼마며 해군 육군 공군이 완전히 육군도 없는 나라인데 해군 공군이 박살났는데 런던을 루프트와프를 해가지고 독일 공군국에 폭격을 하고 개박살이 났는데 미국 원조로 버티는 그 나라인데 섬나라가 육군도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히틀러의 300만 대군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처칠은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으면 뭡니까? 미국의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할 일이 없으니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로 나라를 구한 거예요. 하와이에 있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조국을 잃어버렸을 때, 아까 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독교를 믿는 미국을 이용한 것이죠. 그것이 히트친 것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 하지 않습니까? 그 프란체스카 여사, 독일 여자지만 영어를 잘하잖아요. 타이핑 다 해고 되고 영어 틀린 거 고쳐주고. 비서로서는 말도 많아지. 세크레터로는 프란체스카 여사가 비서 월급도 안 주고 되니까. 근데 국무성의 미국 대통령에게 이승만 박사는 왜 대한민국이 독립이 돼야 되느냐, 왜 일본을 미국은 경계해야 되느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동북아 아시아를 미국이 무시를 하느냐, 로켓 재팬 엠비션 계속 경고를 하고 국무성 장관에게, 미국의 교회, 미국 목사에게 이 대한민국의 독립의 정당성과 앞으로의 미국의 리더십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야기요. 그래서 이승만은 편지로 자기 조선을 알리고 독립의 정당성을 알린 것이죠. 그리고 미국 역할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 세계에 있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크리스천 해방시키는 것, 도덕적 의무를, 자존심을, 미국의 미션을 자꾸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박사가. 미국의 미션. 우리가 트럼프에게 주목해야 될 것이, 땡큐 트럼프 좋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세계 경찰에서 역할, 아메리칸 퍼스트 스트라티지를 칩시다. 그렇지만 과거의 선배 대통령들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세계 경찰관으로서의 월드 피스로서의 리버럴 데모크라시, 그것을, 그 이데올로기를 지키는 선배 대통령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은 뭐 하느냐? 미국의 헌법이 있죠. 동맹국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싸우고 이 최전방에서 대한민국이 이 변형된 붉은 오라이드 데모크라시, 붉은 민주주의 세력과 바로 이 천막에서 우리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국제적인 연대로서 호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홍콩에 100만 데모를 했을 때 미국 국무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의명분, 처칠이 미국 대통령에게도 수십만 편지를 써가지고 미국의 원조를 2차 대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의 랜드리지 액트, 대여 무기 원조가 된 것이 영국이에요, 영국. 그것은 처칠의 편지로 이랬는데, 편지로 해가. 여러분, 편지 쓰기 쉽잖아요. 미국 대사관은 여기 대사관 쓰면 안 되면 한글로 쓰세요. 그게 통역관 많아요. 왜 미국 대사가 부임하자마자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광주 5.18 광주 시민들한테 인사 먼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르르 편지 5.18 단체 간 거 알죠? 그게 망신하고 왔습니다만, 그때 여러분들이 부임했을 때 편지로 해가지고 여기 태극기 광화문 광장에 와서서 인사로 좀 해주십시오 하면 또 광주 가놨다 일로 오는 거 아닙니까? 한글로 쓰세요. 어떤 이야기든지 쓰시라고. 영어 안 쓰셔도 좋아요. 그러면 많은 편지가 미 대사관에 워싱턴에 등장하면 이건 뭐야?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여론을 중시한 나라 아닙니까? 예? 민주주의. 미국 내 언론도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 오피니언, 미국 태극기, 한국의 태극기 언론도 있습니다. 촛불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여론 정치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 사람들의 여론을 중시한다.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제가 직접 편지를 이렇게 학과장에게 편지를 영어로 편지를 쓰고했습니다만은 잘 쓰는 편지를 쓰면은 그 학과의 체험인들이 꼭 죽어버립니다. 연애 편지를 우리 쓰면은 그 아무리 미녀라도 아름다운 편지를 쓰면 그 미녀가 홀딱 나봤자 지지 않습니까? I love you too much. 난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당신의 기침을 소란든가. 그러면 이 편지로 이 여자를 낚아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편지라는 게, 연애 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별것 아니지만은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젠하워는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국 이후 계속 요구한 게 있어요. 한미일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미일 삼각관계를 통해서 방공기지를 구축해야 된다. 한국과 일본은 같이 가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 안 들으게 이거죠. 일본 문제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도 아이젠하워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아시아에서 한일 방공망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잘 안 듣죠. 그러다가 58년, 59년에 일본 혁신당 사건, 진보당 사건으로 해가지고 경향신문 폐간시키고 그 다음에 조봉암이 퇴임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과 관계가 완전히 멀어졌던 것이죠. 자, 여기서 자, 조금만 여기서 오늘 그 이야기는 이제 휴전 협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휴전 협정은 제일 처음 두 가지 이슈입니다. 38선이냐, 현재 싸우고 있는 전선이냐. 그게 이제 하나의 경제 문제고, 두 번째는 포로송환 문제입니다. 이미 거제도 쪽에는 포로소용소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 3년 전에 제 아들하고 거제도 포로소용소를 갔다 왔습니다. 답사하게 해서. 근데 제가 포로소용소 가서 놀란 게 있습니다. 포로소용소라면 과거를 이렇게 재현하는 게 참 중요한 건데, 그 타이틀 보면은 한반도 평화 어쩌고저쩌고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망했는데, 망하지도 않고 우리한테 잘못을 사죄도 안 했는데, 그 거제도가 어떤 곳입니까? 방공포로하고 이 공산포로하고 사륙전이 벌어졌던 것이 방공포로 거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타이틀에 보면은 한반도 평화 어쩌고 하고 앉았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 한반도 평화라는 이 위장 평화 때문에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가 있는데, 국민들을 도대체 이렇게 지금 눈을 가리고 평화 하면서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정권이 제일 무서워한 것이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쭉 넘어가는데, 처음에 5.18 진압하고 전두환 정권을 굉장히 두려워했답니다. 김일성이가. 그런데 장세동이가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세요. 남과 북이 무력 충돌,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잘해봅시다. 장세동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김일성이한테. 그래서 이 50 세력이 김일성 이야기입니다. 이 50 군부 세력이라고 하는데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안 봤대요. 얍잡아 봤답니다. 왜?
군대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 수단에는 자기 무력을 써야 되죠. 그래서 군대가 이 군대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뭐 육군 더 말할 필요 없죠.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그 이후로 군대가 무너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펜타곤에 유학 시절에 80년대 펜타곤 스테이션, 펜타곤 여기 지하철 여기 있죠. 거기 가면은 제가 깜짝 놀랍니다. 80년대는 50대인데 지하철에 가면 소령 중령 대령 소령 중령급들이 지하철 전철역에서 서서 타는 걸 목격할 수가 있어요. 지하철 기차에서 군복을 입고.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미국에 대해서 외교감을 느꼈습니다. 그 옆에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펜타곤 시티는 국방부가 있는 게 펜타곤 시티 아닙니까? 펜타곤 역인데 많은 소령 중령 대령급들이 장군 아니에요. 그 전철 지하철에서 군복을 입으면서 아주 늠름하게 앉아서 이리저리 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이, 미국의 군대가 건국을 한 거 아닙니까? 아메리카, 그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독립운동가들이 연합국에 받아가지고 유엔들 승인 받아가지고 유엔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외교적으로 건국을 했죠. 근데 실질적인 국가의 모습이라든가 건국의 양틀을 갖춘 것은 6.25 전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폐해가 된 6.25 전쟁 이후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70년 대한민국 건국사에서 가장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건국이라든가 이런 산업화라든가 이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공을 세운 세력은 누구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국군이에요. 국군이란다. 군대. 그런데 그 위대한 군대의 모습은 지금 어디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전철이라든가 지하철 타면은 군복 입는 쫄병 군인들 하나 볼 수 있습니까? 군인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와이었을 때 군복 입고 나가지 말아야겠답니다. 왜? 군대하고 시민과의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그 군복을 벗고 구방으로 갔을 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라를 지킨 6.25 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그 위대한 국군의 모습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5.18이 등장하죠. 민주화. 그리고 이 정권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국군을 멸시하거나 국군을 뭉개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국군을 완전히 뭉개졌습니까? 예? 피자 사주고 핸드폰 하고 노래방 사가지고 어떤 화장실에 비대까지 설치해주고요. 군대는 훈련을 통해서 강군이 되는 것이지 맛있는 거 먹여주고 호화롭게 캐어가지고 그건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좋아라고 저렇게 만듭니까? 북한 좋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정권을 되찾으면은 책임시킬 필요 없이 북한으로 보내면 됩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오늘 이 정도로 합시다. 이거 또